213쪽에 보면 중간에 오만에서 나온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자연의 관대함보다 우리가 지닌 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습득한 자질을 내세워 우리를 영광되고 고귀하게 만들고 천성적인 자질들은 다른 동물들에게 풍성하게 부여하며 양보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기엔 아주 단순한 생각이다. 이 사람은 그 서봉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남에게 구걸하거나 배워서 얻은 것들과 똑같이 순전히 내 것이요 천성적인 장점들도 소중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자연의 은혜로 받은 것보다 더 훌륭하고 바람직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일례로 이게 동물과 그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고 동물한테 상당히 많은 좋은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라키아 주민들이 부리던 여우, 강가에서 이제 길을 얼음에 바짝 갖다 대고 얼음 밑에 흐르는 물소리가 멀리서 들리는지 가까이서 들리는지를 들어보고 얼음의 두께가 더하고 덜한 것을 알아낸 다음 이렇게죠. 그에 따라 물러서고 나아간다는 거죠. 두께가 두껍다면 나아갈 거고 약하다면 물러설 거고 다 안다는 거죠. 두껍다는 것은 물이 적기 때문에 가도 되고, 얕다는 것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빠져 죽는다는 거, 빠진다는 거죠. 무거운 것은 그걸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얼지 않은 것이며 얼지 않은 것은 액체이고 무거운 것은 액체 속으로 빠진다는 추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램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마음대로 짐승들을 잡고 우리 뜻대로 사용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의 우월성을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서로 간에 존재하는 우월성과 다르지 않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노예를 소유한다. 사람들, 인간들 사이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 짐승들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보면은 그 노예도 있고, 그 다음에 합장할 아내, 그러니까 순장이죠. 뒤에 옆에서 보면 또 순장도 나오죠. 후궁, 하인, 술 따르는 하인, 마부, 시종 이런 것들이죠. 방문지기, 요리사, 교살해서 같이 죽이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라키아인의 처첩들은 남편의 묘에서 죽여 합장할 아내로 뽑히려고 저마다 나서서 서로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듯이 사람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우리를 숨기는 인간들은 우리가 새, 말, 개들에게 해주는 배려보다 못한 불리한 대접을 받으며 더 싼 값으로 봉사한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짐승들에게는 더 고결한 면이 있다고 돼 있죠. 215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용기가 부족한 탓으로 사자가 다른 사자의 노예가 되거나 말이 다른 말에게 복종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인간은 인간한테 복종하고 인간은 노예가 되지만 동물들은 더 고결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우리는 고생과 기술을 함께 나누듯 사냥에서 얻은 것도 우리의 개들, 새들과 함께 나눈다. 트라키아에 있는 암피폴리스 북쪽에서는 사냥꾼들과 야생매들이 전리품을 정확히 반씩 나눈다. 그 다음에 패러그램에 우리가 올가미, 낚싯줄, 낚싯바늘 등 힘보다는 재간을 써서 사용하는 것처럼 짐승들 간에서도 동일한 뇌들을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갑오징어가 목에서 긴 창자를 꺼내 마치 낚싯줄처럼 던져 느슨하게 멀리 뻗쳐두었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 끌어당긴다고 한다. 이런 예들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힘으로 말하자면 인간만큼 공격당하기 쉬운 동물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예가 나오죠. 이만으로 술라의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기 충분하고 위대한 백성 황제의 심장과 생명도 작은 구더기 한 마리의 아침밥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나약하다는 거죠. 거기 보면 생존과 병 치료에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 다음 대항과 진화의 효력을 아는 것을 두고 우리는 왜 인간의 경우에만 기술과 이성으로 수집한 학문과 지식이라고 하는가? 칸디아의 염소들이 화살을 맞으면 이게 수많은 종류의 풀들 사이에서 꿀풀을 찾아 치료하고, 거북이가 독사를 먹으면 바로 하박하를 찾아 속을 비우듯 동함이 없는 회항으로 눈을 비비게 밝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니는 저 혼자 바닷물로 관장을 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똑같이 그것이 학문이요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가? 동물도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아는 것은 단지 자연의 지도 편달 덕분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동물들에게서 학문과 지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토록 확실한 서성, 즉 자연이죠, 의 영광에 의해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근거로 동물들에게 학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다. 크리시푸스는 다른 모든 일에 쓰는 여타의 철학자들만큼 동물들의 조건을 갈보았다. 그런 그도 개가 잃어버린 주인을 찾거나 제 앞으로 달아난 어떤 짐승을 추격하다 세 갈래 길을 만나면 차례로 한 길을 살펴본 뒤에 그 두 길에 제가 찾는 것의 자체가 없을 게 확실해지면 주저없이 세 번째 길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자니. 이 사람도 추리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개도 추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간 패러그래프예요. 그렇다고 짐승들이 우리식으로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다. 지르레기, 까마귀, 까치, 앵무새 등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 새들은 매우 유연하고 다루기 쉬운 목소리와 호흡을 우리에게 척척 제공해 일정한 수의 글자와 음절에 맞게 가르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능숙함은 그것들의 내부에 사고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런 예들이 뒤에서 나오고 있죠. 맹인들을 인도하는 개가 지는 지나갈 만하지만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면 지가 길을 피한다는 거죠. 멀찌감치 피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길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따라서 행동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루타르코스가 로마의 마르셀루스 극장에서 베스파니아누스 부황제와 함께 본 개에 대한 이야기. 개는 독약을 먹고 죽어있는 시체 신음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수산의 왕실 정원에 물주던 일에 부리던 황소들은 이 한 마리당 하루에 1100번씩 돌려야 했는데 정확하게 100까지 돌더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에 보면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데 더 높은 지력이 필요하다. 데모크리투스는 우리가 가진 기술 대부분이 짐승들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증거를 들었다. 거미는 실을 짜고 개매는 것을, 제비는 집 짓는 것을, 고니와 개꼬리는 음악을, 이런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 아리우스는 말한다. 예전에 한 코끼리가 양쪽 허벅다리와 코에 꽹가리를 매달고 치면 그 소리에 따라 다른 코끼리들이 둥글게 춤을 추며 악기가 이끄는 대로 박자에 맞춰 몸을 세웠다 굽혔다 하는데 그 화음을 듣는 것이 매우 즐겁다.
그 다음에 중간 또 새로운 패러그램에 플루타르코스가 보증을 서며 말하는 까치 이야기. 로마의 한 이발관에 이게 까치가 목소리를 흉내내는데 나팔수가 그 이발관 앞에서 오랫동안 나팔을 불게 되었는데 까치가 이게 다음 날까지 생각에 잠겨 입을 다문 채 우울해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나팔 소리에 넋이 빠져서 그렇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깊은 연구와 자기 재훈련 때문이었다. 까치는 정신을 가다듬어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플루타르코스가 배를 타고 가다 보았다는 개의 이야기입니다. 항아리 속에 기름을 먹으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조약돌을 가져다가 제 주둥이에 닿을 만큼 기름이 올라올 때까지 항아리에 집어넣었다는 얘기. 이건 정신작용이 아니고면 무엇이겠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중간 패러그램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평소의 내 주장, 몽테뉴 주장이 쉽게 이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의 한 개인집의 코끼리 조련사 식사의 반을 가로채니까 코끼리가 다음에 주인이 직접 주니까 지가 딱 반씩 나눴다고 그러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이제 코끼리 부대 얘기입니다. 한니발을 모셨고 로마의 장군들과 에스피로스의 왕을 모셨다. 코끼리 부대가 그렇죠. 그만큼 코끼리한테 선봉을 맡겼다면 코끼리를 신뢰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를 물리친 것은 또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부대가 부딪혔을 때 길을 팍 틔워줘요. 그리고 코끼리는 비키진 길로 갑니다. 같이 붙을 생각 안 하고. 그래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코끼리 부대를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인간의 두뇌가 코끼리보다는 서로가 전략을 세워서 했겠지만 그때는 코끼리를 이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서인도를 새롭게 정복할 때 개들에게 여러 직책을 맡긴 것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224쪽에 뭐 한 중간점에 있는 것도 보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많다는 거. 내부에서 우리가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생김새, 옷차림 뭐 이런 것들. 프랑스어도 할 줄 모르고 뭐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패러그램에 보면은 그 페이지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상해 보이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헐뜯는다. 짐승들에 대해 판단할 때 그러듯이 짐승들은 우리와 비슷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짐승들만이 가진 특별한 것에 대해 우리가 뭘 아는가. 크라수스의 곰치도 그가 부른 그에게로 오곤 했다. 아레투사의 셈이 있는 뱀 장어들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나는 양어장에서 양육사가 정해진 고함을 지르면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으러 달려오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코끼리들이 교육을 받거나 교훈을 들은 바도 없이 고유한 성향으로 여러 번 목욕제기해 몸을 깨끗이 한 후 코를 마치 손으로 들어올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우르르 보며 하루의 어떤 시간의 명상과 사색에 잠겨 오랫동안 미동도 않고 서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코끼리들이 얼마간 종교관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들에겐 종교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재미있는 얘기도 나오면 철학자 클레안데스가 관찰한 행동에서 이 동물 생태학자 특히 그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이대 석자 교수 하시는 분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우리나라 동물 생태학자 있잖아. 우리나라 그 좀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
미국에서 교수 좀 하다가 서울대 교수로 하다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특이 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클리안데스가 죽은 개미 한 마리를 떼내고 개미들이 이제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으로 향해 가는데 다른 집 개미들이 그 집에서 나와 마치 단판을 지으려는 듯 그 개미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신이 원래 그 시신 교환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뭘 줘야 가져가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도. 개미용 사진용 같이 25년 때 봤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우리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다른 행동들,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거냐 상상으로라도 그럴 생각을 품기 어려운 행동도 한다.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안티니우스가 아우구스투스에게 패한 마지막 해전에서 레모라라는 이름 붙인 작은 물고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러붙으면 어떤 종류의 벽은 멈춰서게 만드는 성질. 배 안에 갖다 놓으면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빨판상의 얘기인데.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기지코스의 한 주민은 고슴도치의 행태를 연구해 영환 일기예보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고슴도치는 여러 군데가 뚫려 사방으로 바람이 통하는 굴에 사는데 어떤 바람이 불길을 예측해서 그쪽 구멍으로 가서 틀을 막는다는 거죠. 그 다음 카멜론은 제가 앉은 자리의 색깔을 변하게 하고 문어는 능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색깔을.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고 우리에게도 몇 가지 색깔 변화가 일어난다. 두려움, 분노, 수치 그 밖의 여러 감정에 따라 얼굴색이 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카멜레온의 경우처럼 수동적으로 당한 결과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강의에 행하던 내연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것은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내리는 내연이었다. 우리에겐 그 비슷한 것, 그렇게 갱탄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새들이 날개를 흔드는 그 규칙, 그 순수에서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일의 결과를 점치는데 있죠. 그처럼 위험 있는 효력을 발휘하려면 새의 날개짓이 뭔가 탁월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전기가오리, 시끈가오리 얘도 들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루미, 제비, 그리고 다른 철새들은 철 따라 집을 옮김으로써 자신의 예지 능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충분히 드러내며 그래서 재밌는 것은 거기 보면 여러 마리의 강아지 중에서 가장 나은 놈을 골라내는 방법은 어미가 맨 먼저 다시 들여다 놓는 것이 항상 나은 놈이래요. 바깥에 다 끄집어냈을 때 제일 먼저 구하려고 달려드는 놈이 가장 좋은 강아지라는 건데 이것을 볼 때 우리 동물들은 우리에게 없는 내지력을 사용하고 있거나 새끼들을 판단하는데 우리와는 다른 능력,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연하다. 짐승들이 태어나고 새끼치고 기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고 죽는 방식이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데 짐승들의 행동 동기에서 빼버린 것들을 모두 우리의 조건에 덧붙여서 우리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수 없다. 의사들은 건강수칙으로 짐승들이 사는 방식과 행동을 제시한다는 거죠. 발과 머리는 따뜻하게 나머지는 짐승처럼 사시오. 의사도 실제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생식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더 잘 맞는 체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더 효과적이라며 짐승의 자세와 체의를 따르라고 명한다. 이게 아마 수태하기는 짐승의 자세가 제일 좋나 봐요. 우리의 체의는 마주보고 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받는 만큼 갚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짐승들이 은인을 섬기고 따르고 보호하며
모르는 타인에게 제 주인에게 해를 끼친 자를 쫓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정의와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 새끼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분배할 때 지극히 공평한 것도 그렇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스봉은 인간을 동물과 좀 구별했죠. 신, 인간, 그 다음에 짐승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사람 몽테뉴는 인간과 동물, 즉 짐승이 같다는 거죠.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르지 않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으로 말하자면 짐승들은 인간보다 훨씬 강렬하고 훨씬 한결같은 우정을 지킨다. 리시마코스의 왕의 개 히르나코스는 왕이 죽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인의 침대 옆을 고집스레 지켰다. 그러더니 왕의 시체를 태우는 날 뛰쳐나와 불 속에서 뛰어들어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도 예를 듭니다. 피로스의 이름의 개도 주인이 죽자 같이 이제 시체를 옮길 때 같이 실려가서 결국 주인이 시신을 태우는 장작 때문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고, 이성의 충고 없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 있다. 어떤 이들은 공감이라고 부르는 이유 없는 애정이다. 짐승들도 우리처럼 그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이죠.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욕망에는 자연스럽고 마시는 거나 먹는 거죠.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과의 관계처럼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섹스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욕망은 이게 속한다는 거죠.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는 거죠. 욕망을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행복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견해가 우리 안에 불어넣은 본성과 상관없는 이런 욕망들이 너무 많다 보니 본성적인 욕망을 거의 전부 몰아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 게 도시에 너무 많은 내국인이 들어와서 원래 주민들을 몰아내듯이 본성적인 욕망을 몰아내고 본성과 상관없는 욕망들이 너무 많다. 행복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견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줄에 보면 동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규율이 잡혀 있어서 자연이 명하는 한계 안에서 더 절도 있게 처신한다. 짐승들도 때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히거나 서로 다른 종끼리 자연의 입에 대는 애정을 품게 되는 수가 있다. 일례로 알렉산드리아 시내에서 꽃을 파는 젊은 아가씨를 놓고 문법학자 아리스토파네스와 경쟁했던 코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그래프에 한 소녀를 사랑한 용 이야기도 있고, 아소포스 씨의 한 아이를 사랑하게 된 그의 여자 악사 글라우키아에게 사랑을 바친 양 이야기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얍살한 깨, 인간이 얍살한 깨도 있지만 동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3쪽의 첫 줄에 보면 얍살한 깨로는 탈레스의 20세보다 더 똘똘한 놈이 있을까? 소금을 지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소금을 졌을 때는 집이 가벼워지죠. 그렇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에 빠지고 일부러. 근데 그걸 알고 또 솜을 갖다가 이제 지게 만들어서 물에 빠지면 더 무겁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 노새가 더 이상 야근 깨를 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에 빠지니까 양틀을 지우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마지막 표를 그래. 살림살이로 말하자면 짐승들은 앞날을 위해 비축하고 전략하는 성견 지명에서 우리를 능가할 뿐 아니라 살림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도 갖고 있다. 개미들은 곡식이나 씨앗에 곰팡이가 피고 신내가 나기 시작하면 상해서 썩어버릴까봐 집 바깥 마당에 펼쳐 널어 거풍에서 신선하게 말린다. 그런데 개미들이 미라를 쏠 때 기울이는 주의와 조심성은 인간의 조심성이 상상할 수 있는 한도를 초월한다. 미랄은 언제까지나 건조하고 싱싱한 상태로 있지 않고 물러지고 풀어져서 우유같이 녹아 싹이 터버린다. 그래서 행여 씨앗이 되어 식량 비축품으로서의 성질과 특성을 잃어버릴까봐 싹이 나오는 끝부분을 갉아먹어 두는 것이다. 상당히 지혜롭게 한다는 얘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간의 행위 중 가장 크고 웅대한 행동이 전쟁으로 말하자면 이게 전쟁은 인간들에게만 있을까? 사실은 인간과 인간은 싸우지만 사자와 사자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벗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꿀벌 때의 맹렬한 충돌, 대립하는 두 진영의 수장들 간의 격투가 그 증거이다. 그들도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은 수천 명의 무장한 인간들이 정렬한 저 가공할 군단, 엄청난 객노, 열정, 목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이유로 불붙고 얼마나 하찮은 이유로 꺼져버리는지 들여다보면 우습기만 하다. 이건 그 트로야 전쟁의 얘기를 하고 있지. 파리스 남의 아내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그리스인과 야만인들이 치명적인 전쟁으로 불붙었다 한다. 그리스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야만인으로 생각. 아시아 전체가 파리스의 오입질 때문에 불타 사라져 버린 것이다.